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움직임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박 후보는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제로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서울시장이 되면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서울시민 전체에게 주겠다. 물론 디지털 화폐긴 하지만 현금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금권선거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대변인님? 예.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장 보선에 지금 굴러가고 있는 어떤 구도를 보면은 왜 저런 공약이 나와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방금 토론했듯이 현재 김종인 위원장은 이 보궐선거 이후에 전개될 야권의 그 재편 과정에서 그 지위가 이제 박탈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그 역할을 다 했고, 야권 재편 과정에서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서울 시민들과 서울시의 이후 어떤 전망보다는 네.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으로 네.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되느냐, 오세훈이 되느냐, 그리고 당선되느냐, 낙선하느냐, 본선에서 여기에 따라서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계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작 이 코로나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울 시민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럴 때 사실 서울 시민들은 이 보궐선거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 당장 이렇게, 경제가 지금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제 이런 요구에 누군가는 응답해 줄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점에 나온 어떤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틀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요, 자신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당사자인 고민정 의원, 진선미 의원, 그리고 남인순 의원 모두 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결국 모두 사퇴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기자회견 전에도요, 이 세 의원이 박 후보 캠프에 있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직접 언급을 한 뒤에서야 자리를 물러난 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많이 늦었죠. 네. 저는 원래 좀 이 과정에서 왜 이 세 분이 박영선 후보의 선거 캠프로 들어왔는지 좀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는 되도록이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번 선거를 치르고자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세 분께서 물론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여성 의원들이 모여있는 소위 단체 채팅방에서 이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어찌 보면 이 세 분이 강력한 의견을 내서 결국 이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이번 사실 피해자가 직접 이제 기자회견하는 과정까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 이건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건 뭐 불보듯 뻔한 문제이다 보니까 좀 뒤늦게 사퇴를 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전략적인 미스가 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정황도요, 이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틀 전 피해자의 기자회견 당시 모습 짧게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분 밤늦은 시간에 보낸 성희롱성 메시지와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발송 행위 등도 모두 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문을 이 피해자 당사자한테 보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 명확한 성추행과 관련된 문구들이 공개가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입으로 읽기도 좀 그런데. 네. 좀 사진 보내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내용들을 보면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 시장이 본인의 비서에게 보내기에는 참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자를 지속적으로 2018년, 19년 계속 보냈다는 것을 보면 저런 행동들이
뭐 일종의 성희롱적인 멘트가 되는 거죠. 네. 신체 접촉의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강제 추행죄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저건 이제 그 남녀차별 금지법 같은 데 보면 규정되는 말로 하는 성희롱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를 보고 과연 박원순 전 시장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뭐 박원순 전 시장이 뭐 다른 시정이라든지 그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다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 여직원이 했던 저 행위에 대해서 박원순 전 시장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참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여성 의원 3인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요.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가 대표적인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어제 메시지 핵심은 민주당 찍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본인 이야기와 어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선거기간에 적극적인 이제 정치 행위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러고 싶으면 그럴 자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는 그 별개의 정치 행위에 대해 비판은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되죠. 굳이 나선 이유는 모르겠네요. 대변인님, 사실 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본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된 책이 출간된다는 얘기를 듣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에 나서게 됐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저도 이제 저 방송을 뭐 다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뒤에 좀 제가 듣는 어떤 방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시점이 이제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네. 기자회견이 있었으니까 이제 저 피해자의 어떤 그 말씀이 정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좀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그 여당이 지금 그 이 피해자에 대한 입장은 뭐 지금 뭐 원내대표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이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뭐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뭐 김어준 씨나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 기자회견을 보고서는 이건 정치행위 아니라 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격이 어제 기자회견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건 비판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궁금한 거.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저 여성이 피해자가 맞다는 겁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공영방송이라면 최소한 박원순 시장 저 행위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어제 그 피해자의 회견이 정치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저는 봅니다.